안녕하세요. 세종스포츠 정형외과 차민석 원장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엄청 많습니다. 인구의 6분의 1이 퇴행성 관절염을 가지고 있는 거고, 무릎이든 허리든 고관절이든 이렇게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겪어야 될 질환이죠. 죽을 때까지 한 번이라도 겪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천운을 타고나신 거고 행복한 사람이신 거고요. 손이든 허리든 엉덩이든 무릎이든 발이든 발목이든 언젠가는 한번 겪어야 될 질환이죠. 오늘은 무릎 슬관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이 이렇게 있습니다. 관절염이 있는데, 우리 관절이란 건 항상 연골이란 게 존재하죠. 연골이란 거는 자동차로 치면 타이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타이어 역할을 하는 연골이 있고, 연골이 이렇게 닳아서 울퉁불퉁해지고 심한 경우에 아예 없어져 버리고 마모가 생기고 염증 반응이 생기는 것 같다가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퇴행성 관절염이 어떤 이유에 생기느냐? 첫 번째는 노화죠, 노화. 결국은 50세 이상 때부터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하기 시작하면서 60대, 70대가 되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비만이 있거나 가족력, 아니면 과도한 운동, 과거에 운동을 하나 다쳤을 때 또 그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진행돼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잘못된 치료, 아플 때 정확한 진단을 가서 병원 가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주사를 맞고 정확한 약을 먹어야 되는데 민간요법에 의존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관절염이 있으면은 증상이 생기겠죠. 환자분이 댁에 오시면은 통증을 호소하시고 무릎이 뻣뻣하다 얘기하시고, 앉았다가 섰다 할 때 아프거나 소리가 나거나 앉았다 일어서려면 한참 시간이 걸려 이렇게 표현하시고, 또 관절이 변형이 생겨서 무릎이 옛날에는 예뻤는데 O자다리로 변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무릎이 그럼 왜 아플까요? 아까 처음에 그 관절염을 보여드렸을 때 염증 반응이 생기고, 그 염증 반응이 관절낭을 자극하고 관절낭에는 신경세포들이 예민해지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거고, 관절 안에 있는 우리 연골액, 히알루로닉 액시드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양이 감소하면서 충격 흡수하는 작용이 없어져 버리고, 연골이 닳으면서 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뭔가가 사라지는 거죠. 말씀드린 자동차로 따지면 타이어가 없어지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언제 병원을 가야 될까요, 우리가? 관절염이 있다고 다 가진 않죠. 저희들이 권해드리는 건 2주 이상 지속되는 통증이 있거나 관절이 붓거나 물이 찬 느낌이 있거나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특히 내려올 때 아프다든지 아파서 계단을 잡고 내려오거나 한 발 한 발 이렇게 딛고 내려오실 때 병원을 꼭 방문 드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뚱뚱한 사람이나 다리가 원래 O자인 다리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그리고 쪼그리고 앉을 일이 많은 사람들, 아니면 골다공증이나 음주 흡연이 과한 분들도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 요인이 되니까, 그런 분들은 통증이 아까 말씀드린 2주 이상 지속되고 생활에 불편함이 생겼을 때는 병원을 예약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도움이 됩니다. 관절염은 옛날에는 그냥 누구나 다 겪는 거니까 나이 들면 겪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변했죠. 우리가 일상생활도 빨리 복귀하고 좋아하는 레저 생활도 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절염이 생겼을 때 초기, 중기 있을 때 최대한 치료를 잘 받으면 관절염은 최대한 늦게 오게 할 수 있어서, 예를 들면 다들 걱정하시는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것들을 최대한 늦게 또는 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관절염의 치료는 크게 물리치료, 그 다음에 약물요법, 수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크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고, 관절염의 치료 방법에는 이렇게 우리가 관절염을 경증, 보통, 중증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약물요법으로는 진통제나 소염진통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수술은 또 줄기세포나 교정술, 관절경 수술, 인공관절 수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네요. 물리치료라는 것은 결국 기본 재활운동과 같이 하는 거고, 근육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운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전거를 탄다든지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굽힌다든지, 그 다음에 자유형, 배영 등의 수영을 할 수도 있고, 가벼운 산책, 빨리 걷기 등을 통해서 관절의 기능이 퇴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높은 산을 등산한다든지, 제가 꼭 환자분한테 얘기하는데, 계단 올라가는 거는 3층 정도 계단 정도 올라가는 거는 괜찮은데 내려오는 것들은 최대한 피해 주세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특성상 좌식 생활이 많은데 의자에 앉는 것들을 좀 권해드리고,
쪼그려 앉거나 서는 것들은 좀 피하세요. 그리고 무리하게 마라톤 같이 오래 달리기 하는 것들은 피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관절염이 있는 환자들한테는 좀 피해야 될 운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체중 감소 아주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한테 영원한 숙제죠. 몸무게 빼는 게 가장 큰 숙제인데, 우리 몸무게를 1kg 빼면 무릎에 3kg가 감소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체중이 5kg 감소하면 관절염의 증상이 50% 이상 감소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증명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체중 감소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니까 당연히 통증은 좋아질 것이고, 운동할 수 있는 양도 많아지고 기능이 회복되겠죠. 체중 감소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로 생각됩니다. 제 환자 중에서도 일례로 관절이 너무 심해서 다른 데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너무 젊으셔서 제가 살을 10kg만 빼고 보자고 말씀을 드렸더만은 정말 6개월 후에 정말 제가 몰라볼 정도로 살을 빼고 오셨는데 정말 통증이 반 이상 감소하셔서 수술을 연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체중 감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됐을 때 우리 약물요법을 쓰기도 합니다. 연골 영양제라 불리는 글루코사민, 이런 콜루트린 이런 것들을 먹이기도 하고, 조인스 이런 것들을 먹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 보통 소염 증통제 알고 있는 많이 잘 알는 세레브렉스라든지 멜록시카민이라든지 이런 약들을 제제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주사를 하는 거죠. 관절 내에 주사를 놓는 거고, 스테로이드를 넣을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연골 주사라고 불리는 연골 주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이제 알려져 있죠. 프롤로 주사라는 걸 할 수도 있습니다. 또 DNA 주사라는 것들, 알려져 있는 것들을 놔서 염증만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정형외과 의사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형외과 전문의가 이거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예를 들면은 관절이 아주 심해서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 환자인데 환자분들한테 가끔씩 주사하면 좋아진다 해서 주사 맞고 온 분들인데 그분들 좋아지지 않습니다. 단지 1, 2주만 좋아할 뿐이지 그게 똑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증상이 있을 때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병원, 신뢰할 수 있는 의사한테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약물 치료, 운동 치료, 체중 감소를 했음에도 아픈 경우에는 수술을 하겠죠. 이제 수술에는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내시경 수술이 있고요. 그리고 관절경, 그 다음에 절골 수술, 인공관절 수술,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줄기세포 이식술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절 내시경 수술은 관절염의 초기에 할 수 있죠. 관절에서 우리 타이어 역할을 하는 도관이라 불리는 반달 연골이 이제 손상됐을 때, 그럴 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골 조각 같은 것들이 조그만 아주 작은 크기일 때 관절 내시경으로 일부를 제거하고 미세 천공술 같은 경우를 통해서 연골을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골 수술은 어떤 거냐? 쉽게 얘기하면 O자다리가 있어서 O자다리가 생기면 체중부하가 안쪽에 실리니까 그걸 좀 바꿔주는, 뼈를 쉽게 깎아서 교정해주는 교정절골술을 할 수도 있고요. 거기서 더 넘어가서 우리가 관절염이 너무 이미 심해져서 관절염의 정도가 우리가 너무 심했을 경우는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요즘에 굉장히 기술도 발전하고 기구도 발전해서 최소 15년, 20년은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도 잘 선택을 하면 환자분이 보다 빠르게 쉽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라는 건 항상 욕심이 있습니다. 난 수술인데 인공관절 같은 게 싫어. 그랬을 경우에 해당 사항이 될 때, 그 다음에 환자분 나이하고 관절염의 정도를 잘 매칭해서 고려해서 결정했을 때 줄기세포 이식술을 할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카티스템이라는 제대혈 중간엽 줄기세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티스템의 효과가 있는 경우는 제 경험상 최소 65세 미만이고, 그 다음에 관절염이 우리가 무릎뼈가 대퇴골이 있고 정강이뼈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대퇴골에 한정돼 있을 때 결과가 제일 좋았던 걸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신뢰하시는 의사한테 줄기세포 이식술을 잘 받으면 정말 없던 연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 내시경 이렇게 초소형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정술은 이렇게 휘어 있는 무릎을 이렇게 뼈를 교정해서 펴주는 수술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요. 인공관절 수술은 역시 여기 관절이 이렇게 붙어버렸을 때 인공관절을 집어넣어서 교정하는 거죠. 교정하고 망가진 연골을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거죠. 우리 특히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서는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회사의 것 중에서도 가장 최신 제품을 공급받아 쓰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인공관절 해야 되는 거라고 하면은 그때 받으시면 보다 오랫동안 뭐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인공관절 수술하고 휘어있던 무릎이 이렇게 변하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관절염은 이제 관절염인데 해행성 관절염에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쪼그려 앉는 자세를 피하시고 높은 계단이나 언덕길은 조심하시고 올라가는 것들은 조금 도움이 되나 내려오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자 그런 거고 갑자기 붓거나 아플 때는 얼음찜질하고 바로 병원에 내원하시고 만성적으로 붓는 것들은 따뜻한 거에 찜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력을 강화시켜야 되죠. 자전거를 탄다든지 그다음에 계단을 오른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력을 강화시켜서 무릎으로 가는 부하를 줄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신발도 편한 신발을 신으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강조드렸지만은 체중을 감소시켜서 관절로 가는 부하를 줄여주면 보다 오랫동안 수술 없이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이라는 것들은 언젠가는 다 누구나 겪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줄이고 움직이고 키워서 근력을 키워서 우리가 수술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은 우리 병원 가서 의사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저를 안 만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스포츠 정형외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